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학 결합을 안 온 사람들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첫 번째 배웠던 게 주기율표. 주기율표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배워서 이제 주기율표는 이렇게 가로줄이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줄이 조. 자, 이렇게 표현되고, 그 가로줄에 있는 주기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였냐면, 이 주기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인 전자의 껍질 수. 자, 요걸 몇 개 갖고 있냐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값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세로줄에 있는 이 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족의 1의 자릿수가 그 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자, 원자과 전자수다. 요렇게 배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저런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구성하는 원자가 있었을 때 그 원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배치한다는 거의 의미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에 이제 전자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저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전자 궤도 혹은 전자 껍질 이렇게 표현했지. 그래서 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자, 우리는 이제 실제로 봤더니 이거보다는 껍질이 더 많은데 이제 4개까지만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 각각의 껍질에 전자가 뭐 하는 거냐면 전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의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면 이제 그걸 갖고 전자를 뭐 했다고 표현하면 전자를 배치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그 전자를 배치하는 과정에 뭐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막 전자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각 전자 껍질이 이렇게 K, L, M, N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항상 전자를 배치할 때는 K 껍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L 껍질을 채우고, 그 다음에 N 껍질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N 껍질을 채우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유는 각 껍질을 따라서 전자가 돌 때는, 전자가 어떤 껍질을 따라서 돌 때는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 준위 값이 작은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뭐 원래 수업 시간에 그냥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줬죠. 처음에 돌 때를 100, 그 다음에가 400, 예를 들면 그 다음에가 뭐 900, 그 다음에가 1600. 자, 이렇게 수치적으로 기억했을 때 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저 값을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 에너지 준위 값이 작은 쪽부터 전자를 뭐 하냐면 전자를 순서대로 채워져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전자를 배치할 땐 K 껍질에 넣고, 그 다음에 L 껍질을 넣고, 그 다음에 N 껍질을 넣고, 그 다음에 N 껍질을 넣고, 자,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다 이제 전자를 채우는데 그 안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첫 번째 K 껍질은 최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최대 몇 개? 8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20번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2개까지 들어가는 것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항상 K 껍질에 전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L을 채우고, 그 다음에 M을 채우고, 그 다음에 N을 채운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이제 연습을 좀 한 거지. 그래서 몇 개를 이제 다시 좀 해보면, 자, 뭐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있었을 때 헬륨은 2번이고 네온은 10번이고 아르곤은 18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기 써있는 2번, 10번, 18번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원자 번호.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면서 양성자 수는 다시 뭐가 된다? 전자의 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번호가 있었을 때
요 번호만큼 뭐의 개수를 갖냐 하면 전자의 개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전자의 개수만큼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순서대로 뭐 하는 거야? 채워나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륨은 2번이기 때문에 K 껍질에 전자를 몇 개? 2개를 채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온은 10번이기 때문에 우선은 K 껍질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L 껍질에 8개를 채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 18번이기 때문에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채우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를 채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이 정보랑 결론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주기는 뭐다? 주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자가 채워져 있는 뭐의 수고? 껍질의 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 족이라는 거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주기율표의 족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의 뭐야? 그 개수, 그리고 그 개수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개수가 돼서 이거는 이제 이게 되겠죠. 물론 예외는 있죠. 화학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채워진 게 아니고 반대로 한 번만 해보면, 만약 여기서 이제 황이 몇 번이냐면, 황이 이제 16번이니까 황은 요 조합으로 생각해보면 3주기에 16족에 속하는 원소다. 요런 표현이 돼. 그럼 3주기에 16족에 속하는 원소니까 일단 3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3개. 그럼 전자 껍질 3개니까 K와 L과 M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16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족의 1의 자릿수니까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전자는 이제 안쪽부터 뭐하기 때문에 채워서 나오기 때문에 K 껍질에 2개가 차고, L 껍질에 8개가 차고, 마지막으로 N 껍질에 6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주기율표에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으면 그 특정한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차지하는 위치, 알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값을 표현해서 전자를 뭐 할 수 있냐면 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원소들을 뭐 하는 거야? 전자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전자 배치하는 거를 좀 테스트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전자 배치가 익숙해졌어.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이런 화학 결합으로 뭐 한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는 화학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는 거랑 공유 결합이라는 이 두 가지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이 돼요. 근데 이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특정 원소가 화학적으로 뭐야? 결합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같은 것들을 왜 형성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하는 이유는 이 주기율표에 보시면 요 18쪽에 속하는 이름은 요게 되거든.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놈이 되는데, 저 비활성 기체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전자 배치상으로 봤을 때 그 껍질에 전자가 뭐 하는 거냐면 최대한 들어가 있는 뭐야? 상태예요. 알았죠? 그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린 그때 그 전자 배치를 뭐 하냐면 안정한 전자 배치다 라고 부르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졌다라는 건 굳이 다른 놈이랑 뭐 하냐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자연계에서 존재할 때 그냥 원자의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럼 결국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물질하고 뭐 한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반응성이 뭐 하냐면 반응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18쪽이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성질. 근데 이런 18쪽 원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나머지 원소들은 이 전자 배치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불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가 되고 싶으니까 안정한 상태로 되고 싶으니까 불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던 것들이 안정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뭘 하냐면 화학적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같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랑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을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하지만 전자 배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비활성 기체가 뭐 하냐면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제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헬륨처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를 갖던가 2개를 갖건가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를 갖는다? 8개를 갖는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헬륨을 제외하고 바깥쪽에 8개를 가지려고 하는 전자 배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옥텟 규칙을 뭐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뭘 한다?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뭐가 한다 했냐면 자, 비금속이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주기율표에서 금속이 그러니까 20번까지만 놓고 왔을 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자,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금속들이 있어. 그럼 이제 7개의 금속들을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비활성 기체랑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2주기에 있는 리튬부터 비교해보면 리튬은 K 껍질의 2개, L 껍질의 전자를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헬륨하고 비교해 봤을 때 K 껍질의 2개와 L 껍질의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으면 L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뭐 하면 되냐면 사라지면 돼요. 알겠죠? 요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사라지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는 거야. 알았죠? 전자를 잃어서 껍질이 하나가 뭐 하는 거야? 사라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마그네슘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얘는 네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깥쪽에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2개의 전자를 뭐하면 잃어버리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비활성 기체, 그치? 그 전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해보면 어차피 마지막 4주기에 있는 뭐 칼륨이나 칼슘을 한다고 쳐도 어차피 예를 들면 칼륨 같은 경우가 제일 바깥에 전자를 1쪽이니까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갖고 있는 전자를 잃어서 껍질 수가 줄면 누가 되냐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속은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띄는 입자이 무엇이 되면 양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이 양이온이 되는 값은 주기율표에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이 조개 자리를 이용해서 1쪽에 있는 건 1 플러스가 되고 2쪽에 있는 애는 2 플러스가 되고 13쪽에 있는 붕속은 금속이 아니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속들은 무엇을 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알았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전주기에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전주기라는 건 원래 금속이 있었던 위치에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은 3주기잖아. 그럼 3주기에 있는 금속들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2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에 뭐가 된다?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금속들은 자, 전자를 뭐 하냐면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냐면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비금속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비금속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비금속들은 만약에 좀 써보시면 얘는 K 껍질에 2개가 있고 L 껍질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5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몇 개를 3개를 추가해서 얻으면 뭐가 된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산소는 바깥에가 얘하고보다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6개 있으면 2개를 얻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리는 바깥쪽이 얘보다 하나 더 있으니까 7개 있으니까 하나만 하나만 더 얻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금속들은 전자를 뭐 하냐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면 음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 이렇게 주기율표에 족 숫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3-, 2-, 뭐 1-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서 그 전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같은 주기에 존재하는 비활성 기체에 뭐를 갖는다?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지 않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들을 중에 비금속들은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뭐한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게 되면 하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띄는 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린 그걸 갖고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금속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금속은 다시 한 가지의 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 각각이 전자를 몇 개씩 갖고 있냐면 1번이니까 하나씩 갖고 있어. 그럼 이제 수소란 놈이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소가 갖고 있는 그 전자들을 자 이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원자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두 원자 사이에서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뭐해서 내놔서 이 전자 두 개를 뭐 하냐면 서로 같이 소유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수학으로 치면 교집합이죠. 교집합. 요 전자 몇 개를, 두 개를 왼쪽에 있는 수소랑 오른쪽에 있는 수소가 뭔다? 같이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전자를 같이 뭐함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알았죠? 같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소유한 전자가 몇 개네? 2개가 되면 이 수소 원자와 이 수소 원자는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금속들이라고 우리가 부른 애들은 서로 간에 뭘 해서 서로 간에 전자를 뭘 하면 공유하면, 알았죠? 서로 간에 전자를 공유하면 그 전자의 공유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몇 개 더 해볼게요. 만약에 산소를 생각해 보면 산소는 전자를 이제 제일 바깥에 6개를 갖고 있으니까 6개 전자 중에 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개의 전자 중에 옛 거 2개와 옛 거 2개를 뭐 하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고 요렇게 해서 8개가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도 역시 얘도 8개, 얘도 8개니까 네온과 같은 뭐가 된다?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유결합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과 금속이 아닌 비금속들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뭐 하게 되면 전자들을 공유하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게요. 어차피 패턴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질소를 생각해 보면 질소는 이제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었을 때 각각의 질소들이 전자를 몇 개씩이냐면 3개씩을 서로 뭐 하는 거야? 공유해서 이렇게 치면 8개가 되고 이렇게 치면 또 8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질소 옆에 플로린이 있었다고 치면 플로린은 전자가 7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찍어서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뭐 해서 내놔서. 알겠죠?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요렇게 해도 8개, 요렇게 해도 8개. 자, 요런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금속은 금속하고는 다르게 자, 첫 번째 전자를 얻어서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째 전자를 뭐해서 공유해서 전자를 공유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전자 쌍이라는 거를 형성해서도 알았죠?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 쌍이라는 걸 형성해서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화학 결합이라는 게 형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화학 결합이라는 건 금속, 비금속이나 혹은 비금속, 비금속들이 뭐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의 또 화학식을 세우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자, 요 논리만 숙지하시면 돼요. 전하량 곱하기 개수, 전하량 곱하기 개수한 값이 서로 뭐 하냐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면, 보통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이 하기 때문에,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 비금속이 전자를 얻는 거야. 근데 반드시 금속이 잃은 전자만큼을 비금속이 뭐 한다? 얻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잃어버리는 전자수랑 얻는 거의 전자수가 뭐하게 나와야 되냐면 동일하게 나와야지만 우리는 정확한 화학식을 세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나트륨은 주기율표의 1족에 속하니까 전하량이 1 플러스고 염소는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니까 전하량이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전하량이 1대 몇이니까 1대 1이면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봤을 땐 전하량이 몇 대 몇이기 때문에 1대 1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개수의 비도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염화나트륨을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NaCl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럼 같은 논리를 해보면 만약에 나트륨은 1+인데 산소는 2-. 나트륨은 1+인데 산소는 2-. 그러면 나트륨이 나트륨 원자 하나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릴 때 산소 원자는 전자를 2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전하량 값이 1대 몇이 나오니까 1대 2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하는 개수는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트륨과 산소가 결합한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 NaO라고 쓰는 게 아니고 Na 몇 개랑 2개랑 O2- 몇 개가 하나가 결합하기 때문에 Na2O다 이렇게 화학식을 쓰는 패턴들이 뭐한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보시면 마그네슘은 2+고 산소는 2-. 그럼 결국 마그네슘과 산소의 전하량은 2+2-니까 1대 1이 되는 거예요. 1대 1. 알겠죠? 그럼 1대 1이니까 전하량의 비가 1대 1이니까 결합도 1대 1로 하는 거지. 그럼 요거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얘들은 MgO다.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아무렇게나 화학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물질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각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 값을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전하량의 일종의 역수를 취한 값의 개수 비로 결합을 뭐 한다? 형성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이 그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전하량의 개수 곱하고 전하량의 개수 곱하고 그런 게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 이제 공유결합 물질 화학식을 세우는데 이 공유결합 물질을 조금 편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죠? 루이스 전자 점식. 그래서 말 그대로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전자, 무슨 전자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는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일단 수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뭐 산소, 플루오린 이런 애들만 하시면 돼요. 왜 얘만 하면 되냐 하면 어차피 얘네들을 기준했을 때 얘네들 밑에 있는 비금속들은 어차피 얘네들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원자과 전자니까 1조, 그 다음에 탄소는 14조, 질소는 15조, 산소는 16조, 플루오린은 17조. 자, 이렇게 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족을 보고 얘네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를 뭐로 찍는 거냐면 점으로 찍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수소는 점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탁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14족이니까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점을 찍는데 4개의 점을 찍을 때 찍는 거에 순서는 없는데 먼저 점을 찍을 때는 항상 홀수가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찍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보시면 4개가 있으니까 이 4군데다 찍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제 15족인 질소는 5개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홀수가 많이 나오고 지금 하나, 둘, 셋, 4개 찍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6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찍고 5,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플루오린은 하나, 둘, 셋, 넷을 찍고 5, 6, 7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홀수로 혼자 뭐 하는 게 있어?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공유 결합에 참여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자의 쌍을 만들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할 때는 요렇게 생긴 요 점 하나를 요렇게 생긴 손처럼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수소는 손이 하나, 그럼 탄소는 손이 4개, 질소는 손이 3개, 산소는 손이 2개, 플루오린은 손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손의 개수를, 이것도 역시 주기율표를 활용해서 4개, 3개, 2개, 1개다.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얘와 얘가 서로 손을 잡는다고 치면 탄소는 손이 4개 있으니까 수소 4개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짝대기로 그린 건 이렇게 생긴 손을 서로 뭐 하는 거야? 잡는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고, 요 선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요 사이에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수소가 전자가 몇 개 되냐면 2개가 되고, 요 가운데 있는 탄소는 요렇게 보면 전자가 몇 개 되는 거야? 8개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같은 논리로 하면 질소는 손이 3개 있으니까 질소가 수소하고 손을 요렇게 3개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을 안 잡는 전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다라고 해서 화학에서는 이런 애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이런 물질이 CH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NH3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은 논리하면 산소하고 수소가 하면 산소는 손이 2개 있고 수소는 손이 하나 있으니까 산소가 수소 2개랑 손을 잡고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수소는 헬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산소는 뭐가 된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H2O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플루오린은 손이 하나 있으니까 수소하고 손 하나 잡으면 H와 F가 손을 하나 잡으면 이렇게 돼서 수소는 헬륨이 되고 플루오린은 네온이 돼서 화학식 쓰면 HF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화학식을 쓸 때는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유 결합 물질은 화학식을 쓸 때는 뭐야? 루이스의 전자 점식을 뭐해서 활용해서 이제 화학식을 뭐 할 수 있냐면 세울 수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을 세우는 방법들은 다 뭐 하냐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해보면 만약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거꾸로 해볼게. 뭐 어떤 분자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CO2 분자가 있었다고 치면 탄소는 손이 4개고 산소는 손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손잡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산소는 네온, 탄소도 네온, 요 산소도 네온,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나 해보면 N2라고 해서 이제 질소 해보면 질소는 손이 3개니까 질소하고 서로 손을 잡으면 자,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쭉 공유 결합을 나열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공유 결합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몇 개를 2개를, 다른 말로 하면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는 이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불러요.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인 거, 다른 말로 하면 전자를 두 쌍 공유한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중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몇 개로 되어 있는 거, 세 개로 되어 있는 요거는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용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이 패턴으로 화학식을 세우고, 공유결합 물질은 루이스 전자점식의 손해 개수를 활용해서 자, 화학식을 세울 수 있구나 라고 좀 정리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금 쭉 이제 이온결합 물질하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을 뭐 했는데 배웠는데, 자, 이런 애들이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녹이고 공유결합 물질을 녹일 때 누가 더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할 땐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대체적으로 높아요. 물론 예외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높아. 이유는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다시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런 플러스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된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어떤 힘으로 결합하냐면 정기력이란, 정확히 말하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교할 때 공유결합 물질은, 일단 공유결합은 예를 들면 이게 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물 분자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전기적 인력, 전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이 이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아주 약한 힘보단 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혹은 이온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열을 가해서 뭐 한다고 치면, 녹인다고 치면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적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을 끊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서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는 뭐 하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다. 그래서 이제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이거지. 그래서 이 용해성이라는 거의 의미는 용해 현상이지. 용해 현상. 그죠? 뭐 중학교 2학년들은 이제 곧 배울 거고, 중학교 3학년들은 이미 배운 거야. 그리고 뭐 배우지 않았어도 뭐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여서 녹는 물질, 녹이는 물질,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니까 이제 물에 이온결합 물질하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을 뭐 해보면, 집어넣으면 잘 녹냐 안 녹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물에 뭐 하냐면 잘 녹는 편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할 때 물에 뭐 하냐면 물에 잘 녹지 않나. 이렇게. 물론 예외는 있는데, 뭐 예외는 나중에 차차 하면 되고, 큰 틀상으로 봤을 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좀 잘 녹는 편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 물에 잘 녹지 않는 거다 얘기야.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쉽겠죠. 뭐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걸 조리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뭐 조미료 중에 소금, 설탕이잖아. 그럼 소금은 전형적인 뭐가 되고, 소금은 전형적인 그 이온결합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은 전형적인 뭐가 되냐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둘 다 물에 둘 다 물에 잘 녹지. 그지? 소금도 물에 잘 녹고 설탕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 설탕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뭐 한 거야? 좋은 거죠. 예외적으로. 근데 뭐 지구상에는 설탕 말고도 공유결합 물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결합 물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 하냐면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도 물에 잘 안 녹는 건 있죠. 그치? 이온 결합 물질도 물에 잘 안 녹는 게 뭐 예외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AgCl 같은 염화응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앙금이기 때문에 물에 또 뭐한다? 녹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상에서 봤을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편이고 공유 결합 물질은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물에 뭐 하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에서 전기 전도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고체, 액체, 수용액 이런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또 공유 결합 물질을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 놨을 때 전기를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일종의 뭐냐면 실험으로 해보는 거예요. 실험으로. 알았죠? 전기 전도성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온 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공유 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이온 결합 물질 액체일 때 전기 통하고 공유 결합 물질 액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수용액일 때 이온 결합 물질 전기 통하고 공유 결합 물질 전기 통하지 않고 자 이렇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고체일 때 예외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이 주기율표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비금속 중에 탄소로 되어 있는 흑연이란 물질이 있는데 그 탄소로 되어 있는 흑연이란 물질은 뭐한다? 고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용액일 때 전기를 안 통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공유결합 물질도 수용액일 때 전기를 뭐 하냐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어디가 예외가 생기지 않냐 하면 이거는 예외가 생기지 않아.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하는데 공유 결합 물질, 예를 들면 물이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인데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 전기를 뭐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통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뭐 하는 거야? 구분할 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액체 상태일 때 전기를 잘 통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고 잘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왜 액체나 수용액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통하냐 이거야. 알지? 액체나 수용액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통하냐라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분자라고 부르는데 뭐 그 정도 상식은 있죠.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뭐냐 하면 중성이야. 중성. 알았지? 특별한 몇 놈을 빼고는 다 그냥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뭐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를 안 통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애초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뭐 하는 거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고체일 땐 전기를 안 통하는 이유가 고체일 때는 이 양과 음이 서로 뭐야?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뭐야? 방해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열을 가해서 뭐야?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들던가 물에 집어넣어서 무슨 상태를 만들면 수용액 형태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원래 NaCl이라고 이렇게 있던 놈이 고체에는 얘네하고 얘네가 딱 붙어 있던 놈이 액체나 수용액일 땐 Na 플러스나
Cl-로 뭐가 되냐면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 그렇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땐 열을 받아서 끊어지는 거고 수용액 상태는 물이 얘네를 또 뜯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Na 플러스와 Cl-가 뭐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나 뭐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온 결합 물질과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상에서 봤을 때 주기율표,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화학식 세우는 거,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성질,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고 이번 주 이제 말에 이제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보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범위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요 범위, 그러니까 주기적 성질인 32페이지부터 이제 51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지난주에 모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서 좀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요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